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류 열풍사랑 대외 홍보위원이자 서브컬처 문화 비평가로 활동 중이신 진주도장 교무종갑 권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담긴 인류 문화의 다양한 코드를 살펴봤거든요. 이 영화가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닌 인류 문화의 집약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영화는 애니메이션 모아나죠.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평화로운 섬 모투누이, 그 섬을 다스리는 족장의 딸 모아나는 어릴 때부터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족장인 아버지는 바다로 나가다 불의의 사고로 부적원을 잃어버린 경험 때문에 딸인 모아나에게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바다로 나가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아나는 한동안 족장이 될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생활해 나갑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조주로 섬이 병들고 과실들이 썩어가고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자 할머니의 응원과 가호에 힘입어 섬 밖으로 나가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누구도 배를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만 모아나는 작은 배에 몸을 싣게 되고 바다가 이끄는 대로 배를 맡기자 바다는 반신반인인 마우이에게로 모아나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우이와 함께 불의 악마인 데카의 저주를 해소하고 대지의 여신인 테피티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아나는 앞에서 다룬 닥터 스트레인지랑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서정적이고 또 아름다워요. 이 영화는 폴리네시아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폴리네시아는 태평양 중동부의 넓은 삼각형 지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정점에 하와이 제도가 있고 아래에 뉴질랜드와 이스터 섬이 있습니다. 영어로 폴리는 많은, 네시아는 여러 섬을 의미합니다.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와 함께 오세아니아 대양을 둘러싸고 있는 군도인데요. 옛날 폴리네시아인들은 주로 사모아와 뉴질랜드의 해안가에 작은 마을을 이루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섬들인 타히티, 하와이 등지에는 모계에 따른 친족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신화를 통해 자연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주술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1700년대 말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활이 총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고갱은 말년에 타히티 섬과 마르키즈 제도에 살면서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문화를 그림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이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폴리네시아 지방의 모든 섬들은 예전에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었다고 볼 만큼 유사한 형태의 신화를 구전해오고 있는데요. 그 공통되는 신화의 주인공이 반신반인이자 영웅인 마우이로 뉴질랜드 신화에서 하와이 신화에까지 폴리네시아 전 지역의 신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와 달리 신화에서는 마우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네, 신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마우이는 영화와는 달리 아주 잘생겼으며 아주 뛰어난 책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생겼군요. 네, 매우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영화와 같은데요. 마우이는 원래는 인간이었고요. 태어났을 때 너무 작고 약하다 보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들의 선택을 받아 반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하여 폴리네시아의 섬들을 수면 위로 건져왔고 사람들을 위하여 태양의 운행을 느리게 하고 낮을 길게 만들어 주었으며 저승세계에서 불과 죽음을 가져오는 등 많은 위협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무조신인 바리공주의 신화와의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리공주의 바리는 순 우리말 버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바리공주 역시 부모님에 의해서 버려져 자라게 되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소 황천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당들의 조상신,
즉 무조신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마우이 역시 버림받은 인간이었지만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신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에게 문명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폴리네시아라는 지명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그곳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자연에 깃든 신성을 표현한 장면들에서 인류 시원의 영성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아나를 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통해 9,000년 인류 정신의 핵심인 신교 문화를 마음속에서 되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산을 만든 신이 인격신으로 나오는 장면도 있고 바다가 사람하고 직접 교감하는 장면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만물이 서로 교감하는 신교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고요. 특히 영화에서는 바다의 신이자 대지의 신인 테피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테피티라는 신은 폴리네시아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요. 대신 그와 유사한 폴리네시아의 창조의 어머니 신인 히나 신이 있고요. 그리고 불과 화산의 여신인 펠레,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어머니 신인 파파, 그리고 멜라네시아 신화의 비의 여신이자 불의 여신인 고가 등과 같은 여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한 여신은 펠레 신으로 폴리네시아 신화에서 불의 신, 하와이에서는 화산의 여신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특히 자신보다 부족과 자연을 걱정하는 소녀인 모아나가 분노한 자연신 테카를 찾아가 진정시키고 생명 본연의 모습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인간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존엄한 인존으로서 천지자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앞서 닥터 스트레인지 편에서 말씀드렸던 인류가 본디 가지고 있었던 신교 문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신교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 모아나랑 할머니가 함께 춤을 추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 광명의 대무였던 화이트 샤먼이 연상되는데 이 밖에도 신교와 연관되는 장면이 또 있나요? 네, 물론 있는데요. 폴리네시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의 개념과 유사한 특히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는 초자연적인 힘인 만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주가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한 신성한 원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만화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만화를 지키고 금기시된 것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복잡한 사회규칙이 수립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도 유독 M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모아나, 마우이 같이 말이죠. 만화는 주문을 뜻하는 만트라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언어는 사물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철학도 함께 담아내고 있는데요.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지켜온 전통과 역사가 열매가 되어 결국 모아나라는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에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준 대지의 여신 테피티, 그리고 땅과 불을 전해준 반인반신 마우이가 나오는데요. 이 폴리네시아인들의 심성이 하늘과 땅을 천지부모로 여겼던 우리 조상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의 신화 속에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은 매우 가깝고 친근한 신성으로 등장하는데요. 한민족의 우주관인 삼신사상과 매우 흡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일신 즉 삼신, 삼신 즉 일상제. 여기서 일은 절대 근원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다. 일신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삼수의 구조를 갖는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바로 우주의 절대 일자가 자기를 현상세계에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폴리네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관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가장 신비로운 장면인데요. 심장을 되찾은 테피티가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제자리에 누워 다시 산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설악산에도 조물주께서 금강산을 만들 때 전국 각지의 멋진 바위들을 불러 모았는데 잠을 자느라 출발이 늦은 울산바위가 결국 설악산에 머물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죠. 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는 내내 폴리네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이 상징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이 마우이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이 갈고리 별이 북두칠성을 연상시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영화에서 갈고리별은 마우이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별로 등장하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화를 본 네티즌은 댓글에서 하늘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북두칠성이 연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모양을 보면 국자, 바가지, 갈고리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마우이가 가지고 다니는 갈고리는 특히 조화를 부리며 변신술을 쓰는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시키는데요. 특히 북두칠성에 대한 도가사서에는 북두칠성은 우주를 경영하는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계신 별이다. 북두칠성은 하늘의 중앙에 위치하여 하늘의 지도리와 끈이며 천지의 저울추와 저울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울은 갈고리가 있어야 물건을 달아 무게를 잴 수 있는데요. 반인반신인 마우이의 조화의 상징이 갈고리인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초월하여 인존이 되어 도탄에 빠진 인류를 건지는 역할을 해낼 때 진정한 영웅이 된다는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도나 남반구에서는 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고리 모양 별자리를 사자자리나 전갈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별자리는 모양이 이질적으로 다르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징으로서는 북두칠성이 훨씬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폴리네시아인들은 적도와 남반구에 살면서 북두칠성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던 건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갈고리별이 항해의 길을 안내하고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 갈고리 말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태극 문양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용돌이 형태의 태극 모양이 등장하는데요. 태피티의 심장을 둘러싼 동심원 모양이 그렇고 태피티 심장 자체도 태극의 음과 양이 돌아가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마우이의 갈고리에도 숱한 소용돌이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타이틀 디자인도 태극으로 되어 있는데 모아나의 오자를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제작진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주와 천지자연이 태극의 모습으로 펼쳐져 있음을 넌지시 일러주는 것 같아서 자연 본연의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모아나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태피티의 심장은 빛깔이 영롱한 옥빛으로 특히 태극처럼 굽어진 옥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옥이 합쳐지면 완전한 태극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보석을 보관하는 케이스도 태극 모양이죠. 그런데 20세기의 대발견으로 인정받는 홍산 문화의 옥기, 1987년 일본 오키나와 바닷속에서 발견된 해저 피라미드의 태양석 모두 동일한 태평양권에 해당됩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해저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 오키나와인데요. 이 오키나와의 유적을 수십 번 이상 방문한 역사학자인 그레이엄 행콕은 이곳에서 대규모의 종교의식이 행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피티의 심장은 이런 사실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옥은 하늘의 덕성을 가진 보석으로 동양에서는 천자만이 쓸 수 있는 보석이라 여겨져 왔는데요. 하늘의 덕성을 받아서 천지 만물을 키워내는 땅 어머니의 모습, 그 속에서 예전 동서양을 관통했던 신규 사상의 맹이 폴리네시아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에 나오는 상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좀 억지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처럼 여러 문화가 비슷한 것을 보면 이 폴리네시아인과 동아시아가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폴리네시아 신화에 탄가로아라는 이름의 창조신이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천상에서 살고 있다가 자신의 아래에 있는 바다에 육지를 만들고 그곳에 신들을 하강시켜서 인간으로 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에서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천상으로 상징되는 육지에서 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태평양에 갖가지 기괴한 조각들이 새겨진 2m 높이의 폴리네시아 티키가 있는데요. 신과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조각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장승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가로아는 어원학적으로 몽골의 탱그리, 현대 터키의 탄리, 북아메리카의 탄그라 또는 탄카, 에트루리아의 틴, 인도의 티르탄카라와 의미와 어원이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유럽과 중동아시아에서 하늘의 천신을 상징하는 탱그리 신앙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학자들은 기원전 2333년부터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47분의 단군이 계셨던 단군조선에서 정치적 지도자이자 하늘과 소통하는 위대한 제사장의 호칭을 단군이라고 칭했던 것과 이 탱그리 문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네시아의 샤먼 역시 하늘, 땅, 지하 세계를 고루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천계를 상승하기도 하고 주술적 비행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동서유럽의 고대부터 존재해온 화이트 샤먼의 능력인 것이죠. 영화에서 특히 조상을 극진히 모시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다신관 역시 우리 민족의 신교 사상과 폴리네시아 문명이 가진 밀접한 연관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그리고 800년간 폴리네시아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해온 통가 제국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통가 섬에는 유사한 풍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뜸돌 들기인데요. 손님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거나 혹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마을에 가장 무거운 돌을 들어서 옮기는 의식을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풍습이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BS 정글의 법칙 통가편에서 통가섬의 거인 부족원들이 김병만 씨와 출연자들에게 이 돌을 들어서 저편으로 옮겨야지만 마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제주도의 뜸돌 돌기와 양식이 너무 유사한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민족과 폴리네시아인들의 문화 교류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근원에는 분명히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근원의 문화 시대가 있었음을 확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인류 문화가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폴리네시아도 서구화되면서 그 고유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요. 자연 파괴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영화에서 대지의 여신 테피티가 심장을 잃어버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수많은 학자들은 각 민족의 고유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 전문가, 미래 예측가들은 지금도 우리의 자연 환경이 예측하지 못할 만큼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언급한 차축 시대를 지나 1차 산업혁명인 농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의 혁명 시대까지 도달하게 된 우리 인류는 수세기간에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사이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빠르고도 무심한 속도에 자연은 훼손되고 동식물들이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모이라 팀스는 그녀에 져서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 해서 지금 인류가 임팩트 존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의학자인 마크 제롬 월터스는 그의 저서인 자연의 역습 환경 전염병에서 지난 한 세기 남짓 인류는 지구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과정을 대규모로 파괴함으로써 생태학적 안정성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자신을 내쫓는 위험한 일을 저질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이기성과 자연에 대한 무관심이 언젠가는 환경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학자들은 지금 지구는 환경 변화의 크리티컬 매스, 임팩트 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 예측가 모이라 팀스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때는 동서의 철인들과 성인이 말해온 우주적인 대정화의 시대, 즉 개벽의 시대이며 인류는 대자연의 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가 본디 자연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던 신규 문화의 원형을 찾아야 하는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진주도장 권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문화 함께 하셨는데요. 인류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아쉬운데요. 저는 특히 모아나가 선조들의 가호를 받아 항해를 하는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역사와 전통이 저렇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증산도에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언제나 실천 역행하는 신앙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에는 조상이 자손 한 명을 타내기 위하여 60년 동안 공을 들이지만 못타내는 자도 많으니라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자연과 문명, 인간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갈개벽의 시간대에 조상님과 자손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성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시작이 있듯이 뿌리 없는 나무도 열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모아나라는 영화를 통해 현대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갈개벽의 실제 상황과 조상과 자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깨달음 얻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가지가 벌어져 나오듯 인류도 한 조상에서 나온 한 형제인데요. 그래서인지 동서양 문화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인류 공통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신 상제님을 모시며 신과 하나 되어 살았던 신교 문화가 그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류 문화의 정수이자 미래 세문화에 보고 신교 문화에 눈뜨는 소중한 기회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